부의 미래라는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한 부가 만들어내는 흐름들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래가 불안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싶을 때 과거에서 검증된 미래를 내다보는데 가장 현명했던 사람이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16년 전에 우리가 이미 달성한 것도 있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지금 2022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미래의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는 단순한 재테크책이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위로를, 어떨 때 보면 질타를, 어떨 때 보면 예언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요즘에 좀 출연이 잦죠? 사실 책을 자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불안해서 그래요. 저도 요즘에 마음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면 좀 마음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괜히 서재에서 이 책, 저 책 꺼내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 가만 이제 옛날 08년 때 보던 많은 책들이 이제 있어요. 그때 뭐 자본주의의 미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과거의 공황에 관한 책들 꽤 많이 사다 놨던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새삼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좀 편한 적이 있었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한 나이가 한 40, 40대 이상인 분들은 여러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뭐 IMF 시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그 다음에 08년, 그 다음에 020년 뭐 해서 좋았던 시절보다 항상 안 좋고 불안했던 시절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주가 하락이라든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주기가 좀 더 빨라지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혼돈과 격변의 강도가 더 높아지나? 라는 그러니까 이제 더 겁이 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제가 뭐 위즈덤 칼리지나 이런 곳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화라는 지난 30년간의 흐름이 바뀌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제 2022년은 뭐 고사하고 2023년 24년 이제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예전 같으면 장밋빛 미래를 어떻게든 끌어왔을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좀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든 간에 희망을 찾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현실에서 매일매일 일상할 때 즐거우세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분들은 글쎄 뭐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대부분 미래는 어둡고 음울하고 잘해봐야 현상 유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는 누군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장점, 희망 이런 것들을 잘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밝고 긍정적인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더 많은 부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음울함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것들은 소수지만 현명한 눈을 가지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미래 비전을 우리는 찾아서 거기에 기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미래로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미래를 예언한다, 뭐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점쟁이 영역이기도 했고요, 예언의 영역이기도 했고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미래학이라는 이제 학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미래학에 대해서 되게 환멸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현실인식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약을 판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식으로 미래를 논하는 흐름들이 이제 너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는 그만큼의 통찰력이 있음을 꾸준히 보여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즉 관록이 좀 있어야 되고 검증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당장 저 이야기 맞는 것 같아, 되게 팬시해 라는 쪽에 너무 그동안 쏠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오늘 뭐 이야기할 책과 연관이 되는데요,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
추억의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에 살아계셨다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사실 생삼 궁금하기도 합니다.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대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글쎄요 그 밑에 쪽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이제 한번 해드리죠. 이분이 쓴 책들은 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분이 제일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제3의 물결이죠. 제3의 물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래학의 창시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처음에 쓴 책이 이제 1970년에 나온 이제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입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70년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는 훨씬 빠르게 변화할 거다. 그리고 그 속도와 변화의 폭은 매우 커서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몇 세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한 세대 만에 완벽하게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변화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던 거죠. 지금 들어보면 당연한 거지. 변화가 뭐 그렇게 천천히 나타나면 그게 변화야? 늦어도 뭐 10년, 짧으면 한 3, 4년 만에 확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놔야지. 뭐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은 1970년에 나온 책이에요. 70년에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식견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1980년, 10년 이분은 이제 10년마다 책을 잘 내는데 이제 1980년에는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냈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만든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고 가장 전 세계적인 호응을 많이 받은 책이 이제 제3의 물결이죠. 인류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눴던 거죠. 농업혁명이 첫 번째 물결이고 두 번째 산업혁명이 두 번째 물결이고 그러면 서드 웨이브 세 번째는 뭐냐? 정보화 혁명이다라는 거죠. 1980년에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 이제 막 애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만지작 거리고 있던 이 시절에 이것이 전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떠한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돼서 정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었던 거죠. 그러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장난감처럼 생각하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3의 물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다시 보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보면 에너지 이야기도 있고 과학기술 이야기도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저도 이제 새삼 책꽂이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들은 매스미디어, 일반적인 우리 언론이라고 부르는 매스미디어가 이제 탈대중화, 점점 이제 위력을 잃을 것이다. 개인 맞춤형이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규모 생산 체제가 쇠퇴하고 맞춤형으로 이제 변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한 10년 사이에 많이 들었던 프로슈머, 내가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이분이 처음 만든 건데 1980년에 만든 거예요. 40년 전에 30년 후를 거의 정확하게 이제 맞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국적 기업,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국가보다도 지역, 지방의 어떤 힘이 세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예견한.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책꽂이에 서가지고 잠깐 훑어보려다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야 정말 그래 맞아 이런 얘기 했었지.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제3의 물결 같은 책은 되게 임팩트가 컸던 책이고요.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되게 그 감옥에서 청주교도소에서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할 정도로 아주 팬이셨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1908년, 2001년에 엘빈 토플러를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실제로 구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이제 1980년에 이제 제3의 물결, 1990년에 이제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이제 냈죠. 자기가 말한 이런 제3의 물결이 올 때 그럼 그 물결을 타고 세상을 바꿔놓을 즉 미래의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책을 이제 썼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권력 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3의 물결만큼의 이제 임팩트를 얻지는 못했던 기억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저도 이제 새삼 다시 보면 이제 권력의 원천은 더 이상 이제 물리적 힘이라든지 즉 국가 권력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화폐,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어떤 자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지식을 이끄는 사람. 그래서 지식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뭐 포털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 기업, 어떤 지식 기반 산업, 지식 기반 경영, 지식 기반 기업들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지식을 담당하는 지식계층, 코그니타리아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어떤 계층을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계층이 새로운 권력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1990년에. 그러면 지금 2020년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를 지배하는 건 누구냐라고 하면 뭐 미국이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테크 기업 아니겠습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런 테크 기업들이 사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엘빈 토플러인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이제 식견을 가지게 됐나를 저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이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엘빈 토플러는 이제 1928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1950년에 이제 미국 뉴욕대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캠퍼스 커플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경로가 되게 재밌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책을 썼다. 그럼 지식인이니까 연구소 이런 데서 아니면 언론인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GM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자동차 공장에. 그래서 거기서 알루미늄 용접을 담당을 해요. 상당히 당시로서는 최첨단 테크니션으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일반 철과 달리 알루미늄은 용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업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5년간 실제로 용접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 어떤 이런 체제에 대해서 피부로 많은 것들을 이제 느꼈던 거죠. 재밌는 점은 부인도 같이 이제 생산 라인에서 일을 이제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참 이 부부가 이런 미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써냈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왜 그 노동 현장에 갔냐 그랬더니 노동운동에 지식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참여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지식과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자기를 훈련시킨 어떠한 그런 경험이 미래를 내다보는 많은 능력을 배양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책이에요. 2006년에 나왔던 부의 미래라는 책인데 부의 미래라는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가 만들어내는 흐름들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와닿는 구절들이 많았어요. 경계는 허물어진다. 각 지식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경계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융합되는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2006년이면 이제 인터넷 한번 이제 그 IT 붐이 꺼지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도구들이 나오면 상당히 앞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더 편해지겠지. 우리 놀러 다닐 때 정보 얻기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그때 2000년대 이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지식 습득에 사용되는 강력한 자본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 미래에서. 지금 생각하면 뭐죠?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일일이 힘들어 하지 않아도 자본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 도구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운 거죠. 새로운 자본 도구다. 라는 이제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에 나왔을 때 봤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은 속도의 충돌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세상이 움직이는데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기업, 지식의 영역, 이런 쪽은 시속 100마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람의 인식은 시속 한 30마일, 10마일 이런 식으로 늦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늦은 게 뭐냐? 관료주의, 법 이런 거라는 거, 제도라는 거죠. 이건 1마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빨리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지식 기반 시스템의 발전을 이제 저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세상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으면 이러한 요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미국 사회의 이제 관료주의 이런 걸 질타를 했는데 미국이 1마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0.5마일 정도 될까요? 라는 생각을 그 당시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상황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이 지금 책의 이제 부의 미래를 보면 여러 가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표준화된 시간이 아니고 맞춤화된 시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유연근로라든지 어떤 개인에 맞춰서 시간이 돌아갈 수 있다. 똑같은 시간에 다 9시라는 시간에 다 나와서 출근하고 5시나 8시에 다 퇴근하는 그런 산업주의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개인이 맞춰서 개인화된 시간의 단위에 맞춰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체제 그리고 이제 고부가가치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고부가가치 활동이 집중되는 장소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어디?
아시아. 즉 아시아의 부상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서 상호 침투하는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이 책을 보면서 도대체 그게 뭐지? 책의 내용에서 봤어도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고 싶었는데 요즘 다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거야말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특정 국가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그러한 뭐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당시부터 남들은 아무도 걱정 안 할 때 미리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세계화라는 흐름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화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 계속 앞으로 갈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맞이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샘플로 든 게 뭐냐면 대규모 재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코로나를 보셨으면 그래 내 예상이 맞았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삼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제가 이제 2006년이면 35살인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이런 정도의 제가 이 말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어요. 뭔가 당장 손에 잡히는 뭔가 미래의 변화를 딱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봤는데 이거 뭐지? 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임팩트가 별로 없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니까 아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새삼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전에 그 누리호도 우주로 발사됐지만 당시에 우주를 새로운 산업과 부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식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라고 싶을 때 새롭게 나오는 책들도 되게 좋지만 과거에 이런 훌륭한 분, 검증된 훌륭한 분이 썼던 과거의 미래에 대한 예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이미 실현이 됐고 어떤 것들은 앞으로 아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참 책을 읽으면 어디선가 머리 한 구석에는 남아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즈덤 칼리지나 이런 곳에서 지식이 많으면 개별적인 지식이 많으면 그게 다 쌓여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이라고 제가 되게 좋은 말을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놔요. 지식이 많을수록 무차별적인 혼합이 가능하고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기억 못하는 사이에 이 엘빈 토플러의 말 한 줄이 되게 머릿속에 임팩트가 있었고 그게 마치 저 생각인 것처럼 계속 착각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뭐 저 자신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제가 엘빈 토플러의 어떤 이런 말을 체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는 것들은 절대 경쟁적이지 않다. 형태가 없고 직선적으로 뻗어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식은 항상 가둬놓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즉 한 나라의 지식, 기술이라는 것들을 꽁꽁 묶어놓으려고 해도 잠시 지연을 시킬 수 있어도 이게 결국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러면 미래 산업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당시 이제 인구가 60억이었으니까 60억 명이 있는 이 두뇌 플러스 외부 저장소.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클라우드죠. 우리가 외부에 뇌를 자꾸 이제 타간다 그러는데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지식들이 모두 합해져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영역으로 미래는 바뀔 것이다. 지금 2022년 우리는 아마 이렇게 바뀌는 그 초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책을 꼭 어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라기보다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판단하는 그리고 나는 어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계발서로도 쓰기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식은 다 수명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공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써먹으려는 욕구는 버려라. 그래서 과거의 지식에 매몰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이 점점 쌓이고 빨라지는 속도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2006년이라는 세월이 과거 18세기부터 진행되던 계몽주의가 많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 반발이라는 것이 이제 안티과학, 반과학이라는 것으로 점점 나오는데 이 반과학이라는 것이 암흑시대의 시작이 되면 곤란하다. 험짓하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금도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멀쩡할 것 같은 분들이 전혀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식을 신봉하고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과 의견을 밝히는 걸 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빈 토플러가 어떻게 보면 15년 전에 그러한 현상을 내보낼 수 있다. 미리 예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과학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회는 축소지향적인 사회가 된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빈곤 문제가 확대되는 그러한 사회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의 미래라는 책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부의 핵심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시장, 비트코인의 가격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에 저 밑에 깔려있는 변화의 흐름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와중에 그 대가로서 쌓이는 것이 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러면서 변화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위대한 국가다. 저는 이 말이 그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보면서 섬찟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힘이잖아요. 변화를 수출하는 나라.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도 이런 변화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 K-팝이나 우리 문화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좋아할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과거에 없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거의 것을 조금 바꾼 게 아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단계로 내놓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빈 토플러는 뭐 본인이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되는 이유가 되게 독특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와닿았어요. 미국이 2000년대 중반에 이 엘빈 토플러가 봤을 때 미국 사회의 위기의 원인은 뭐냐? 외로움이다. 왜 외로움이냐? 라고 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파편화되고 무엇인가 공통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공장식 교육, 그 다음에 부도덕한 금융기관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 한국은 엘빈 토플러가 2006년에 걱정하던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또 생각이 드는 거죠. 다들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외로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 문제는 계속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뭐 3프로TV에서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과연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도덕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선진화된 경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지식이 더 많은 사회,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열정과 변화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것이 선진화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곳이 어딘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좋은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상력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건 돼, 저건 안 돼, 너 하지 마 라는 게 없는 사회일수록 더 좋은 사회다,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제 책 후반부에 가면 아마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의 미래, 이분답지 않게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떨 것인 것 같냐?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발전하면서 생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는 어떤 사회냐에 대해서 이제 법적 소유권이 잘 보장된 나라. 그 다음에 자산이라는 것들을 투자 가능한 자본으로 전환 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의 유동성이 좋은 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야만 경제개발, 그 다음에 부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유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유동성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이자율이 낮은 이런 것들을 유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것들은 고정된 형태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형태를 바꿔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회가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다라는 이 토플러의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사회 시스템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키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책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100% 퍼펙트하게 다 맞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5년의 세월이라는 게 아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 발전에 대해서 꽤 많은 장을 할애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의외로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15년 전에 나온 책에서 나온 지적하는 것들이 지금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문제점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제 국제 질서는 더 이상 미국 1극 체제가 아니고 다층적인 여러 체제로 변해 갈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사회, 미국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복잡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적인 부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에 기대서 새로운 형태의 다층적인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2022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가 어느 한 절반 정도는 대충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미국이 잘못해서, 미국이 소멸해서, 미국이 힘이 빠져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하에서 나오는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또 세계를 바꿔놓고 있는 그 흐름인 거죠. 그래서 내 배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보면 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긍정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 미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미래는 절망에서 찾아오지 않는다. 기회와 희망을 찾는 자에서 미래는 보이고 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가지수, 그다음에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미래의 방향이 밝고 긍정적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새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6년 뭐 지금 당장 2021년에 나온 책도 구닥다리가 되는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점에 나가서 보면 정말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16년 전에 나왔던 책을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서 검증된 미래를 내다보는데 가장 현명했던 사람이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16년 전에 그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미 달성한 것도 있고 앞으로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지금 2022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눈앞에 투자,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것들에서 잠시 눈을 떼서 어차피 그거 들여다본다고 지금 당장 뭐 망해간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미래의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는 단순한 재테크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어떨 때는 위로를, 어떨 때 보면 질타를, 어떨 때 보면 예언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저도 이제 오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책이 이제 꼭 옛날 책이 아니고 새로 또 얼마 전에 이제 복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점에서 새 책으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뭐 책이 좀 두껍긴 합니다. 두껍긴 합니다만 한 챕터가 되게 짧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기 되게 쉽고 그다음에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7월, 8월 휴가 시즌에 내가 이 책 한 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미래학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책이긴 하지만 지금 2022년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길로 나갈지에 대해서 모두가 불안하고 우왕좌왕할 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지식에서 미래를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들고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한 달에 한 권 정도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